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곳이죠. 네, 바로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코스트코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코스트코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그렇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코스트코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런 창고형 매장 그 이상이더라고요. 독특한 회원제 시스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성장해온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맞아요. 그 회원제 모델의 핵심이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낮은 가격에 또 품질은 좋은 물건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오늘 그 비결이랑 함께 코스트코가 가진 매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청취자께서도 코스트코의 성공 방정식, 또 미래가 어떨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입니다. 코스트코가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또 소비자들한테 큰 가치를 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이라든지 또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변수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델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 같은 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위험 요인들, 또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트코의 강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약점이나 리스크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청취자께서도 코스트코라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고 또 객관적인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코스트코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그리고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또 경쟁 우위와 약점은 뭔지,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청취자께서 코스트코를 정말 속속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코스트코의 본질, 그 핵심 비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코스트코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이죠. 핵심 비전은 아주 명확해요. 최저가로 고품질의 브랜드 상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최저가, 고품질, 이 두 가지를 다 접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원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먼저 딱 마련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상품 판매 마진은 아주 낮게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원비로 돈을 벌고 물건 팔아서는 거의 안 남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셈이죠. 물론 운영비 정도는 충당하겠지만 핵심 이익은 회원비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물건 싸게 파는 걸 넘어서 회원들한테 와, 이 가격에 이 품질이면 회원비 낼 만하다. 이런 가치를 제공해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똑똑한 전략인데요. 주요 고객층은 어떤가요? 주로 이제 대량 구매를 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저가 고품질이라는 비전 자체는 정말 매력적인데 이걸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비전 자체는 강력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한 코스트코의 사업 방식에는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이게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게 핵심 수익원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당장 고정 지출인 회원비부터 부담스러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회원 가입을 망설이거나 기존 회원들도 갱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트코 수익성에는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경기에 민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타겟 고객층이 중산층 이상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경기 침체 시에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대량 구매부터 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럼 그 독특한 사업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회원제 시스템이죠. 이게 정말 코스트코 성공의 알파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말할 필요 없이 핵심이죠. 이게 안정적인 회비 수입을 가져다 주니까 그걸로 상품 마진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나는 코스트코 회원이다 이런 소속감 같은 게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된 상품 종류, SKU와 벌크 판매. 이것도 참 독특해요. 보통 마트는 물건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코스트코는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상품 가지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전략이죠. 수만 가지가 아니라 몇천 개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일단 상품 종류가 적으니까 개별 상품에 대한 구매 물량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공급업체랑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장 운영 측면에서도 재고 관리나 진열 같은 게 훨씬 단순해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벌크 판매, 그러니까 대용량 묶음 판매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량으로 판매하니까 물류 비용이나 포장 비용 같은 걸 줄일 수 있고 그게 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자체 브랜드 PB, 커클랜드 시그니처 아닙니까? 이게 또 코스트코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는 정말 코스트코 성공 신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싸고 또 코스트코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코스트코 간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브랜드 충성도도 아주 높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합니다. 코스트코의 가성비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회원제, 제한된 SKU와 벌크 판매, 그리고 코클랜드.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최저가 고품질이라는 코스트코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잘 짜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아까 이런 전략들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네, 각각의 전략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회원제. 이게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만약 코스트코가 회원비를 올리려고 하면 어떨까요? 회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당장 반발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처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형태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쟁 심화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회비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회원들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원 이탈 리스크군요. 제한된 SKU나 벌크 판매는요? 제한된 SKU는 뭐랄까 선택의 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분명히 단점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특정 브랜드나 작은 용량의 제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벌크 판매는 요즘 늘어나는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대용량 제품을 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아, 인구구조 변화 같은 거요? 네, 커클랜드 브랜드의 성공은 물론 대단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상품 구색의 한계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요즘은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쟁사들도 자체 PB 상품 개발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수익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품 판매 마진은 아주 낮고 주로 운영비 충당에 쓰인다. 그리고 핵심 수익원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원 가입비다. 이게 코스트코 모델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회원비 수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코스트코의 수익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죠. 경쟁사들, 예를 들면 월마트나 타겟 같은 곳들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역시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스트코 매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화려한 인테리어나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창고 같죠? 팔레트 위에 물건 쌓아놓고. 아, 매장 운영 방식 자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제한된 상품군도 경쟁사와의 차별점이죠. 월마트 같은 곳은 수만, 수십만 가지 상품을 취급하지만 코스트코는 딱 엄선된 소수品목에 집중하잖아요. 이게 공급업체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원제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이게 경쟁사들이 따라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쟁사들은 기본적으로 상품 판매 마진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코스트코는 예측 가능한 회원비 수입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수록 대단한 모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님은 여기서도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점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고형 매장과 제한된 상품군, 이게 오늘날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과 그 엄청난 다양성에 익숙해진 소비자들한테는 과연 얼마나 매력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 쇼핑에 비하면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교회 매장은 일단 찾아가기가 번거로울 수 있고 막상 가도 내가 원하는 특정 브랜드나 상품이 없을 가능성도 높고요. 요즘 경쟁사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빠르게 배송해주는 이런 O2O 전략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온오프라인 경험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코스트코의 이런 좀 전통적인 모델이 계속해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대한 적응 문제군요. 네. 그리고 안정적인 회원비 수익이라는 것 이면에는 어쩌면 성장성의 한계라는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했다면 신규 회원을 늘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또한 아까 지적했듯이 낮은 상품 마진율 구조는 인플레이션으로 원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물류비 같은 공급망 비용이 상승할 때 수익성을 방어하기가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 환경과 시대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의 가장 큰 경쟁력, 역시 독점적인 회원제 모델과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핵심 경쟁력은 그 두 가지가 맞습니다. 회원제는 안정적인 수리본, 이게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고, 이걸 바탕으로 상품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커클랜드는 코스트코에서만 살 수 있는 고품질 저가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자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 이 둘의 시너지 효과가 코스트코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 두 축이 코스트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도 또 신중론을 펼치실 것 같은데요. 이 독점성이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영원한 독점은 없으니까요. 회원제와 커클랜드가 강력한 경쟁력인 건 분명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사들도 자체 PB 상품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구독 서비스,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아, 경쟁사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군요. 네. 코스트코가 지금의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회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야 하고 커클랜드 브랜드 역시 계속해서 혁신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핵심 축이 흔들린다면 그건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걸 보면 코스트코가 현재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신 실적을 보면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일단 숫자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총 순매출이 58억 5천만 달러.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나 증가했어요. 기존 점포 매출도 꾸준히 늘었고 특히 전자상거래 성장이 눈에 띄게 기여를 했어요. 9.1%면 상당한 성장률이네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2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증가율이 무려 29.8%예요.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매출 증가 효과에 더해서 비용 관리도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는 뜻이겠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29.8%, 매출 증가율 9.1%와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크네요. 네,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6억 6천만 달러로 29.3%나 증가했습니다. 높은 매출 성장과 꾸준한 회원 수수료 수입 덕분이죠. 정말 대단한 실적 아닙니까? 숫자 자체는 분명히 아주 인상적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 증가율 29.8%가 순매출 증가율 9.1%보다 훨씬 높다는 점.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구조 개선의 결과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비용 절감 효과 같은 게 크게 작용한 건지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게 왜 중요한가요? 만약 일시적인 효과라면 다음 분기에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역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 성장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운영 지표들은 어떤가요? 회원수나 갱신율 같은 거요? 네, 운영 지표도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 유료 회원 수가 7,450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회원 갱신율이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평균이 90% 이상이고 특히 핵심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는 92.7%에 달합니다. 와, 92.7%면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계속 코스트코를 이용한다는 거네요. 정말 대단한 충성도인데요. 그렇죠. 이건 회원들이 코스트코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의 기반이기도 하고요. 덕분에 회원 수수료 매출도 전년 대비 7.6% 증가해서 1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회원 관련 지표는 정말 탄탄하네요. 아까 온라인 매출 내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건 어땠나요? 네, 온라인 매출 성장이 이번 분기 실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무려 21.6%나 급증했어요. 코스트코가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확실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죠. 21.6% 성장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코스트코도 이제 온라인 전환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높은 회원 갱신율. 이게 물론 강점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그만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이미 잡을 수 있는 충성 고객은 거의 다 잡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무리 갱신율이 높아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과연 이 높은 갱신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작은 비율이라도 갱신율이 하락하면 회원비 수익 의존도가 높은 코스트코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매출 급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온라인 매출 급증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이게 혹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을 뺏어오는 결과, 캐니벌리제이션, 잠식 효과는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파이가 커진 건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간 건지 말이죠. 아,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연 온라인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오프라인만큼 좋을까 하는 점입니다. 보통 온라인 사업은 물류비나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 기여도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겠네요. 코스트코의 성장, 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재고 회전율을 많이들 얘기하던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재고 회전율은 코스트코의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건 물건이 창고에 쌓여있는 시간이 짧고 빨리빨리 팔려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코스트코는 제한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빠르게 판매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동종 업계 대비 매우 높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재고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죠. 결국 이게 다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코스트코의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효율성의 상징이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너무 높다는 건 때로는 재고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인기 상품이 금방 품절돼서 고객들이 헛걸음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너무 빨리 팔려도 문제군요. 그렇죠.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이 높은 회전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라는 지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스팔에서 언급된 코스트코 제휴신용카드의 연체율 같은 다른 리스크 관련 지표들도 함께 보면서 성장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건 회원들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이니까요. 네,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 발표 후에 경영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고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경영진의 생각이나 향후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죠. 경영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네, 대체로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회원권 갱신율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죠.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낮은 가격 경쟁력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부각했습니다. 확실히 가격 경쟁력은 코스트코의 핵심이니까요. 주주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코스트코가 가끔 특별 배당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과거에 몇 차례 특별 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별 배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나왔고요. 아, 그럼 기대감만 있는 거군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발표 후에 주가가 한 2~3%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죠. 2~3%면 실적에 그렇게 좋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반응이 미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정적인 우량주로 평가받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잘했네, 딱 이 정도의 반응,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여기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영진의 긍정적인 코멘트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코멘트를 뒷받침하는 실제 데이터가 정말 탄탄한가 하는 점이죠. 예를 들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혹시 수익성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진율 변화 같은 걸 봐야겠죠. 아, 이익을 깎아먹으면서 가격을 유지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 배당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이벤트이지 정기적이거나 보장된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시장의 소폭 상승 반응 역시 어쩌면 더 이상의 큰 폭의 성장 기대감은 좀 낮다는 신호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좋은 실적이나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역시 모든 현생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네요. 코스트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공식적인 분기나 연간 수익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불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코스트코는 월마트나 다른 많은 기업들처럼 다음 분기나 연간 실적 예상치, 즉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죠. 저는 이게 오히려 코스트코의 자신감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인 실적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과 회용 가치 제고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매달 매출 실적은 또 꼬박꼬박 공개하니까 투명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점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신뢰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괜히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목표 달성 못하면 실망감만 커지잖아요. 그런 걸 피하려는 현명한 방식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한다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요? 어떤 면에서요? 회사가 스스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은 전적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치, 즉 컨센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라는 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 실제 실적이 발표됐을 때 주가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아, 회사의 목표가 없으니 시장의 예측에 더 휘둘릴 수 있다. 그렇죠. 물론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쇼크, 어닝 쇼크가 발생할 위험도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 비대칭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실적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컨센서스를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 미스 여부가 주가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이던스 부재 정책에도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스트코를 분석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포인트들을 소스 8 기반으로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가이던스, 자체 목표. 비록 공식 가이던스는 없지만 월간 매출 보고나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등을 통해 추세를 확인하고 특히 동일 점포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핵심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네, 동일 점포 성장률 추이가 중요합니다. 둘째, 연체율 및 갱신율 추이.
아까 말씀하신 회원권 갱신율이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고 이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휴신용카드 연체율을 어떤지 살펴봐야 하고요. 그렇죠. 갱신율과 연체율은 회원 기반의 건전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수익성 지표의 변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같은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비용 관리 능력을 알 수 있겠죠. 최근 실적에서 봤듯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네, 수익성 추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주주 환원 정책. 과거 사례처럼 특별 배당의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자사주 매입 같은 다른 주주 환원 정책의 변화는 없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또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주 환원은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규제 및 경쟁 환경에 대한 코멘트.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 등에서 밝히는 전자상거래 전략의 진행 상황이나 경쟁 심화 또는 최저임금 인상 같은 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이 5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코스트코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하하, 네, 맞습니다. 이 5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각 항목을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첫째, 동일 점포 성장률이 높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성장세가 혹시 둔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추세를 봐야 합니다. 성장률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둘째, 회원권 갱신율이 아무리 높아도 이게 아주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회원비 의존도가 높은 코스트코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신용카드 연체율 데이터도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하고요. 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겠군요. 수익성 지표는요? 셋째, 수익성 지표가 좋아 보이더라도 이게 혹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나 비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진율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추세가 있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죠. 넷째, 특별 배당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지 절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 규모 변화나 배당 정책에 다른 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쟁 규제 환경은요? 다섯째, 전자상거래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아마존이나 월워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과연 코스트코가 이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 특히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은 코스트코의 저비용 운용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역시 각 포인트를 긍정적인 면과 함께 잠재적인 리스크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코스트코의 장기적인 성장 기회와 반대로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 장기 성장 기회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트코에게는 여전히 성장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독점적인 회원제 모델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90%가 넘는 이 높은 갱신율은 정말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회원 기반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회원 기반 확대 가능성이군요. 또 다른 기회는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의 확장도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이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카테고리로 고품질 저가 PB 상품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건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충성도를 더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커클랜드의 영역 확장이군요. 마지막으로 또 있을까요? 네, 바로 온라인 채널의 성장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 봤듯이 21.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잖아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쟁사들에 비해 낮지만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나 새로운 젊은 고객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거고요.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라면 강력한 회원제 기반,
커클랜드 브랜드 확장, 그리고 온라인 채널 성장, 이 세 가지가 코스트코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코스트코가 직면한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기회 요인만큼이나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거시경제 변수, 특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가능성입니다. 아, 역시 경제 상황이 문제군요. 그렇죠. 코스트코의 핵심 가치는 최저가인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 가치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특히 대량 구매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앞서 말했듯이 회원 갱신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거시경제 변화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거시경제 리스크가 가장 크다.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경쟁 환경 심화도 빼놓을 수 없죠. 아마존은 프라임이라는 강력한 회원제와 압도적인 온라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월마트나 타겟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O2O 전략을 강화하면서 코스트코를 계속 압박할 겁니다.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의 공세 속에서 코스트코가 자신만의 차별성을 계속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건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코스트코의 강점이 희석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경쟁 심화도 큰 리스크군요. 마지막으로 또 있다면요? 규제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압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됩니다. 코스트코는 직원들에게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추세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한 물류나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저비용 운영 모델을 추구하는 코스트코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때는 각 나라별로 다른 규제들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거시경제, 경쟁 심화, 규제 변화, 이 세 가지가 코스트코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코스트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각도로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정말 독특하고 강력한 회원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다. 90%가 넘는 높은 회원 충성도와 갱신율, 그리고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강력한 자체 브랜드, 여기에 더해서 최근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채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안정적인 회원비 기반의 수익 구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강점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분석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코스트코의 성공 이면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회원비에 의존한다는 점, 그래서 거시경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아마존, 월마트 같은 정말 거대한 경쟁사들과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코스트코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갱신율이나 좋은 실적 지표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코스트코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회원제라는 독특한 모델로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왔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코스트코의 미래는 이러한 기회 요인들을 어떻게 잘 살려나가고 또 동시에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갈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코스트코라는 기업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 혹은 매도 권유가 절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한계나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된 공시자료나 뉴스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교차 검증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트코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